오늘은 톱니바퀴 제2탄 우리 김관영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회장님은 건설업의 그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시멘트 업계에서 60년대부터 40년에 걸쳐서 활약을 하셨고요. 지금도 신일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로서 현역으로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예,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요새도 왕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고향이나 이제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예, 저는 토백이 서울입니다. 네. 아버님부터 쭉 서울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가 서울 출신이고요. 집안을 소개하자면 우리 집이 좀 식구가 많습니다. 그남매, 네. 칠형제, 이녀,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고 또 대가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서울 집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시네. 예. 근데 저 양력을 보니까 그 회장님이 그 7남 2녀 이렇게 구남매신데 그 중에서 참 그 눈에 띄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제가 그 ROTC에서 또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 양력 보다 보니까 장교분이 그 4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런 계기가 어떤 아버님이 혹시나 또 군 관련해서 이렇게 오래 역임을 하셨나 이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게 어떤 가족의 특색은 아니고요, 전통도 아니지만은 형제가 많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 큰형님이 장교로 입대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6.25 전쟁 중이었기도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그 장교 출신이 나오니까 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병으로 갈 생각은 처음부터 안 했지만은 그 형님의 모습을 정복을 입고 처음 첫 휴가를 나오셨는데 얼마나 멋있던지 거기에 대한 소위 존경심이 우러러 나왔고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로 장교로 나오셨더니 세재 형님인데 그분은 이제 그 후에 6.25 전쟁이 사실상 끝나고 입대를 했지만은 월남 파병까지 돼서 월남에서 전쟁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약간의 새로운 전통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국의 어떤 장교다 사회에 대한 군에 대한 그 관념이 적은 때였지만은 그 후부터는 이 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도 군을 선택할 때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하는데 어떤 전통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네. 제 막내 동생은 공군 장교로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ROTC를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ROTC를 한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사병으로 들어가긴 싫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ROTC 제도가 없었어도 장교를 장교시험을 봐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옳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대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으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자원해서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옳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원을 해서
일기생으로 하시면서 입대를 하게 된 좀 겁니다. 어려움들도 많던데 혹시 ROT 장교 생활하시면서 이제 장교 생활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직장 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 어려운 40년 직장 생활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장교 생활이 도움되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 있었다면 ROTC로서 장교로 한 40년 지냈다는 게 하셨는데 저 그런 자신한테도 부분이 있다면 큰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영광을 저는 참 ROTC로서 저도 보람 있는 일생했다는 게 저 자신한테도 왜 그러냐면 큰 ROTC 영광을 비록 짧았다가 아니었지만 저도 보람 있는 일생을 살았다고 감명을 받았고 제가 거기에 동화돼서 군대 생활하는 과정에서 비록 장교 생활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심, 감명을 받았고 제가 또 부하를 동화돼서 지도력, 군대 생활 이런 과정에서 같이 장교 생활에서 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심, 또 부하를 통솔하는 지도력, 이런 것을 같이 배웠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니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ROTC로 한 것은 그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업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눈에 또 띄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력에 한옥 재현이 아버님이 그 공동체 마을 같은 것들이 조성하시고 문화재 복원까지 관련 이 사업을 하셨다 건축 건설 사업에 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또 한옥 재현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공동체 마을 같은 것 아버님은 원래 이제 서울 분이시지만 건축 건설 사업 서울에도 그때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 특별시로 지정하고 아버님은 원래 이제 서울 분이시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서울에도 인구가 전쟁 전에도 이제 서울 특별시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전전에도 전쟁 전에도 서울을 자꾸 특별시로 인하니까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건물이 그 지역마다 가옥이 비슷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때만 해도 요새와 같은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건축가의 전문가로서 회사를 지역마다 집성촌 비슷하게 마을이 집성촌을 단체적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건축가의 전문가로서 그런 회사를 한옥을 지으면서 집성촌을 단체적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뭐랄까 기술이랄까 그런 전문가의 한옥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교 사변을 통해서 뭐랄까 기술이랄까 그런 전문가의 엄청난 노력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중요한 문화재교 사변을 통해서 이런 참상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그 복구를 그럴 만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어요. 중요한 문화재들이 옛날에 불타버리고 이런 참상을 겪은 업체이다 보니까 전문가들 복구를 그럴 만한 전문가들이 거의 오신각을 시작. 그러니까 아버님이 옛날에 화제가 됐거든요. 한옥을 전문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업체이다 보니까 전문가들 동대문이나 또는 이 광화문의 오신각을 시작 또 보신각이 전부 화제가 됐거든요. 한 20여 번 시작으로 해서 문화재 동대문이를 복원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기념비가 참 또 북야말로 그때는 재정비가 문제 가까웠고 어려웠지만 문화재들 그 모델을 복원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야말로 표창도 많이 받으시고 그때는 재정이 우리 집안이었지만은 하는 가지 그 자랑 중에 하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해놓으신 업적들입니다. 표창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하는 가지 그 자랑 중에 하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버님이 해놓으신 성신양해라고 이제 회장님이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셨고 40년 그쪽에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성신양해 7년에 성신양해가 회장님이 처음에 회장님이 이제 입사를 하셨고 이듬해인 1968년에 그쪽에서 입사를 하셨는데 거의 뭐 창립맥에 이제 67년에 성신양해가 이제 설립이 국내 그 심현장님이 이제 현아 그 이듬해인 그리고 1968년에 입사 당시 입사를 하시고 거의 뭐 창립 멤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내 그 시멘트 업계 그 현아 그리고 이제 그 입사 당시요. 그리고 그때 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설업에 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기 대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시멘트 산업들이 회복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시멘트가 사실 건설업에 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입사 성신양회를 선택한 거는 입사를 또 말씀했어요. 입사도 그렇게 어려운 제가 입사 성신양회를 선택한 거는 들어가기도 사실 노동력이 풍부했으니까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취업의 문이 많았지만은 또 들어가기도 힘든. 그래서 저도 노동력이 풍부했으니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입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신양에 들어오기 전에 제대로에 가서 좀 재벌을 시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입사가 결정이 됐다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들어오기 거의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했죠. 재벌을 했는데 마침 입사가 제가 선택했다고 첫째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의 기존 회사는 들어갈 고민을 했죠. 내가 고민했는데 마침 일이 제가 선택한 첫째 동기가 될 것이다. 기존 회사는 신설 회사에 들어가 봤자 내 능력을 사실 발휘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기회가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막연한 기회, 막연한 새 회사고 신설 회사에 들어가면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찌가지고 한번 투신을 해보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저도 들어가면 지방에 있는 능력, 없는 능력을 했는데 가지고 거기에 투신을 해보겠다는 그래서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 회사가 지방에 있는 능력을 충동하면서 시작으로 했는데 그야말로 거기에 투신없이 저도 노력을 했다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내 능력을 충동하면서 그야말로 조기에 없이 왕공을 노력을 했다고 또 많은 그때도 한 1,200여 명의 회사가 그 조기에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많은 이런 데 앞장서서 200여 명의 해서 그 조기에 그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얻느라고 이런 데 앞장서서 제가 했지만은 해서 그 조기에 결과물이 나타났는데 결과가 부끄럽지 않은 직장생활을 그러느라고 저도 많은 희생을 했지만은 또 많은 결과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도 부끄럽지 않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시멘트 업계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공장이 된 게 문경세멘트 그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쌍용 그때로 이제 오래된 것이 문경세멘트라고 공장이 된 게 문경세멘트 그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규모도 그 후에 이제 쌍용량을 없어졌죠. 상당히 그리고 이제 오래된 것이 동양세멘트라고 그런 회사 친척에 소재한 그 후에 이제 조금 나중에 해방 후에 했지만은 상당히 쌍용 양회가 그런 회사지만 큰 재벌 회사로 시작을 나중에 해방 후에 했지만은 제일 큰 규모로 쌍용 양회가 그 외에도 한일 재벌 회사로 그다음에 아시아고 등등 상당히 큰 규모로 제일 큰 규모로 8개 회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외에도 한일 현대 그다음에 아시아 등등 많은 전부 한 7, 8개 회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후에 여러 가지 재편이 돼가지고 지금은 조금 달라진 상태지만 시멘트가 역시 그 당시에 엄청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증설도 하고 재편을 통해서 지금은 한 너댓 그룹으로 이렇게 통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 직장 생활 중에 계시다가 보람된 일이라든지 혹시 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혼신을 다해서 나도
회사의 어떤 기강을 기틀을 잡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맡아본 부분이 제가 일반 관리직 출신이기 때문에 인력 관리, 또 노무 관리 뭐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분야가 안정적이끔 유지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도 젊었지만은 우리가 할 때 내가 군에서 익힌 모든 지식과 훈련 과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름대로 뭐 혼신을 바쳤다 이렇게 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기에 공장을 완공하고 조기에 조직을 개편하고 그 조직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아까 이제 초기에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이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게 이제 건설업의 어떻게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멘트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 국내 시멘트 업계의 이 성장도 어떻게 보면 이 시멘트의 품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변했을 것 같거든요. 60년대랑 지금 국내 기업들이 지금 외국에서도 지금 뭐 초고층 빌딩이라든가 뭐 두바이에 무슨 시티도 만들고 뭐 이 정도로 하고 뭐 지금 세계로 진출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같은 것도 고도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시멘트업의 그 어떤 이 품질 같은 것이 어떻게 변천 같은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국내 시멘트 기술은 네. 그야말로 유럽의 어느 나라 보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석회석 그 원료인 석회석의 양도 풍부하고 또 국내 수요가 워낙 우리 올유혁명을 거쳐서 경제 발전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성신양회도 그에 맞춰서 물론 태생이 됐지만은 외국의 수출도 많이 기여를 했고 제품의 품질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수합니다. 특히 사우디 쪽의 담수화 해수 담수화 과정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멘트관 이것들이 전부 다 국내에서 제작이 돼서 거대한 사이즈죠. 이런 것들이 뭐 운반되기도 했고 우리가 직접 수출에는 여러 가지 내륙 공장이라는 그런 사정 때문에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때도 매년 닥치는 시멘트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족 상태 이걸 갖다가 파동을 이겨내는데 국내에서 저희도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40년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부회장직까지 이제 올라오셨는데 입주전 쪽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난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성신양에서 40년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난관들이 있었다. 그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난관이라는 걸 여러 가지 단계를 말하자면 처음부터는 공장을 조기에 준공하자 하는 그런 거에 모든 초점을 둬서 참 그야말로 불철주야. 오밤중에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립하는데 온 혼신의 힘을 다했고 두 번째 과제는 우리 공장이
좀 지대가 낮았습니다. 수위가. 그래서 한번 그 72년도 큰 수재를 만나가지고 공장에 물이 잠기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 것이 두 번 90년대 초에도 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종업원들이 참 모든 열과성을 다해서 복구에도 힘을 써가지고 우리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직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전통은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같이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뭐 본인 이제 회장님 본인이 말씀하시기가 조금 좀 이렇게 낯간지러울 수도 있는데요. 회장님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셔서 그 부회장직까지 오를 때 어떤 부분이 높게 평가를 받아서 그런 어떤 이 강점이 있으셨으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인정을 받으셔서 승진을 하셨는데 본인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자랑 좀 해주십시오. 글쎄, 제 자랑이라고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제가 한 번도 승진에 누락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선두를 제일 빨리 단계를 빨리 차지했고, 그래서 사원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말단 사원을 시작해서 사장까지 오르는 데는 제가 첫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달성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원동력은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그 ROTC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가 체득한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걸 자신있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능력이 ROTC에서 지휘하던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터득이 된 거다. 뭐 이렇게 보고, 또 저도 사실 군대 생활하면서도 천투철미하게 군 생활에 어떤 기초를 둬가지고 모든 회사 운영을 또는 종업원의 관리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웠던 우리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노사관계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파동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터득한 그런 관리 능력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군 생활이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었네요. 그렇죠. 저도 그걸 목표로 해서 처음부터 장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오게 됐고, 이것이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뭐 부하들의 입장에는 위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런 그 사고가 있는 거고, 장교 출신은 자기가 스스로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우선 첫 번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남자라면 장교 출신으로서 경험을 해야 그런 능력을 두루두루 갖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ROTC 출신 중에 뭐 그냥 보통 일반 사원으로 있다 그만뒀다는 사람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적어도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끝났다, 뭐 이렇게 되게. 우리 같은 동기생들 중에도 아주 훌륭한, 그야말로 재계의
이름을 떨칠 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을 하는 사람도 재벌급의 기업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있다는 걸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그 지금 군대 가기 전에 그 남자 자녀를 둔 그 아버지들은 꼭 이거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제2세, 3세를 키울 때 그런 과정을 억지로라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그 당사자들은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그 뭐냐면은 이 직장 생활, 또 지금도 이제 현직에서 지금 회사의 대표로서 계시고 한데, 그 우리 후배들,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아니 직장 생활이나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향해서 이런 그 우리 후배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들,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상당히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모든 노력을,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어떤 그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성취를 하려면 우선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물을 정해서 꿈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자기의 의지를 부하 직원들에게 내도 희망도 주고 또 어떤 성취도 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배도 더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리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자기의 성취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ROTC 지원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요. 그건 첫 번째로 내가 네. 가장 잘 선택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제 일생에 어떤 일생을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직에서 이제 활약하시는 거 보니까 그 건강 관리 부분도 상당히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 아니면 또 사모님하고 또 이제 그 가족하고 이런 어떤 시간을 갖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건강은 어떤 면에서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평소에 그 절제된 규칙적인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평소에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또 충분한 운동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영양도 잘 섭취를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어떤 지병이 있거나 또는 어떤 그런 병이 찾아오면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 그런 데 관심을 두고 평소의 생활을 규칙화해서 한다면은 누구든 장수도 할 수 있고 건강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평소에 소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 그 당시 60년대는 우리나라 남자분들이나 여성분은 키가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회장님은 그 당시 보시면 굉장히 키가 장신이었어요. 네. 집안이 모두가 이렇게 키가 크신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다만 형제들은 전부 다 최저가 175cm였고 그때만 해도 컸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는 이제 아버님이 적어도 그런 노력을 기여를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가정이었지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그래서 아버님이 특히 자녀들에게 영양에 부족함이 없도록끔 조치를 해주신 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이 되지 않았나. 저희 형제들 중에는 175cm 남자들 경우 이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 다 제가 지금 180cm 정도 되는데, 그리고 비교적 건강한 편이고, 불행하게도 우리 제 형님 위로는 뭐 저희 집안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큰 장남이 되어버렸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살는지 모르지만 저도 건강을 해서 오래 살기를 오래 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유라는 게 자기가 희망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평소에 얼만큼,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내 자랑 같은 네, 얘기지만, 예, 자랑도 하십시오. 네. 자랑해야 됩니다. 얼만큼 자기가 헌신하느냐 그 회사에 대해서. 네. 우리도 고비가 많았어요. 네.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설립할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오는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수혜도 겪었고, 또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금의 경색도 왔고, 또 이 경제위기 환난 때는 그다가 부도 직전까지, 왜 부도 직전까지 갔냐면 그때 우리가 그 증설을 하기 위해서 3,5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아, 예. 큰 돈. 그런데 완전히 그때 오면서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금리가 27%, 은행 금리가 그랬습니다. 네. 27%, 30%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1년 매출액을 이자에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자로 또 나가지. 예. 회사가 운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도 위기에 했는데, 운영은, 은행이라는 구조는 완전히 그런 자기들도 네.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 그렇죠. 예.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 근데 그 당시 3,500억이 됐으면 30%면 1년에 1,000억 네. 이상이 예, 예. 이자로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매출액이 불과 그 3,500억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에서 매출액이 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빌려줄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설득을 하고 이건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에 대해서 하여튼 은행의 그 산업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여긴 좀 보임이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어가지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흑자를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 그런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건, 그때 뭐 전 종업원이 뭐 급여도 반납하고 그야말로 보너스도 뭐 안 받고 이런 그 운동을 통해서 그런 단결심을 보여주니까 은행에서도 신뢰를 한 거죠. 네. 네.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도 선두에 서서 네. 야, 우리가 파업도 먼저고 그런 무리한 요구도 네. 보너스나 이런 것도 안 받고 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은행이 동의를 하고, 또 우리는 그 밖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과잉되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뭐 계열사를 정리했다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도 하고 또 어떤 그 이동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근데 아직도 그 여파, 여진이 뭐 아직도 아주 많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성신에 손을 띈 게 2007년도에 그만뒀는데 그로부터 이제 지금 현 회장께서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들한테 이제 이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은의 어떤 그런 소위 뭐 지도랄까 거기 어떤 정책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거다 보니까 또 은행대로 욕심이 많아서 지금 역시 재정이 좀 허약하다 그렇게 나빠졌다 그냥 투자한 것만큼 회복이 더디고 이자가 부담스럽다. 지금은 많이 부담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는 27% 이자였어요. 10%짜리 있었어요. 뭐, 그 IMF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IMF 네네. 때는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뭐 전부 파는 게 반은 이자 나가니까. 예.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 질문입니다만 그 회장님이 이제 그 68년에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그 결혼을 그때 그 입사하시고 나서 결혼을 하신. 예, 60분 전에. 그러면은 그렇게 불철주야로 공장 그 직구하면서 그리고 뭐 주말도 없이 일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그 굉장히 불만이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몇 남매 두셨어요? 저는 남매를 뒀습니다. 네. 예, 처음에 딸, 그다음에 아들 그런데 지금 다 50대가 넘었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가 그 밤에 예. 오밤중에 새벽 뭐 네. 1시, 2시에 들어온 게 보통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물건을 생산해서 배출하는데 이게 뭐 기계들이 설계대로 됩니까? 그 차고도 있어서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물량을 출하를 시도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고장에 대한 문제점이 때문에 밤을 새는 게 뭐 밥 먹듯이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부부간에는 네. 불만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불만이 많아서 수정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그 회사를 지금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충청도 단양에 공장에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우리가 참아야지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밤중에 새벽에 나고 오밤중에 들어와도 제 자신이 피곤한지도 몰랐고 69년도에 결혼했지만 68년도에 거기 내려가서 한 1년 동안 혼자 있을 땐 자유롭게 되겠지만은 결혼하고 부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회사가 먼저다. 하는 걸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죠. 보니까 사모님이 거의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있게 하신 거에 절반 이상이 그 사모님의 그 어떤 은덕입니다 보니까. 그랬다고 볼 수 있죠. 예, 사모님 내조를 그렇게 하시고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병석에 있다시피 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것만도 다행이고 지금까지 그 대고합식이나 저도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건 다 따르게 마련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잘하고 봐도 돼요. 60년대쯤에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 회장님 같은 이런 산업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요새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죠. 잘 모르죠. 지금 네. 우선 첫째 노는 거, 예. 그다음에 사치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타겟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청춘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럴 시간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 60대 이상의 취업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놀라고 그러고 사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이럽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아직은 그동안 너무 뭐 사치하고 또 편히 쉬려고 그러고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일의 양보다 자기 소득을 개인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국민 자체가 뭐 지금 뭐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있지 않습니까? 노동 문제, 연금 문제, 그다음에 뭡니까? 그 이제 그런 개혁의 교육 문제 뭐 이런 물꼬를 틀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이 이제는 그런데 극복은 또 하나의 어떤 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국민이 되어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금도 뭐 선진국에 가까이 왔지만은 더 미국처럼 또는 더 선진국처럼 되려면은 적어도 얼마 전에 스위스 같은 나라들도 연금을 올려주겠다는 걸 국민들이 국민투표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국민의 어떤 양식이나 그 지식이 갖춰져야만 우리나라도 도약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저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연금도 사실은 그렇게 해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연금을 시작할 첫 번째 케이스고 혜택을 많이 받는 시대 중에 하나였지만 그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지금 불란서도 뭐 연금 개혁 때문에 나라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반대가 해도 대통령이 그냥 적극적으로 지지율이 뭐 거의 제로의 수준에 빠져도 그걸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잘못된 모든 문제점들은 교육, 연금, 뭐 노동 문제 이런 거는 반드시 개혁해야 될 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죠, 외형만 지금. 내가 있을 뿐이지 정말 정신적이나 이런 국민성에 대해서 선진국은 아직 들어서지 그 이제 못했다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선진국이다. 그런데 선진국의 기준이 뭐 재정적인 면에서는 지금 뭐 5천만 이상의 3만 불이 넘었으니까 일단 선진국이라고 보고 물질로 봐서는 그렇죠. 선진국이다. 국민소득으로 봐서는 선진국이 된 건데 이게 국민의 어떤 의식 구조가 의식 구조가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좀 그동안 너무 성급히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다 같이 깨어나서 우리 후세를 미래를 맞습니다.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이게 좀 지금 툭하면 야당에서 뭐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그야말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열심히 다 협심을 해야 하지 한쪽에서만 주장해서는 될 수가 없죠. 여기에 그 당시 산업 일꾼들인데 모두 대단해서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이제? 앞으로는요, 이게 벌써 이때 키도 180에다 체중이
한 80kg는 된 것 같은데. 저 84kg였어요. 오, 그러니까. 84kg 를 사진으로 봤을 때. 네. 한 30여 년간 유지했는데 그 후에 최근에는 한 3kg 정도 빠졌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사진 한 장만 노동개혁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조사를 이제 기관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뭐 원하는 이제 근로 시간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제 36시간, 36점 몇 시간인가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게 그 희망하는 시간이 근로 시간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50, 60 이제 이상 되신 선배님들이 봤을 때 그때는 정말로 뭐 이게 근로 시간을 뭐 몇 시간 딱 정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또 그런 것이 미비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참 그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그 당시에 전쟁 터지고 나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렇지.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은 70, 80 이 선배분들이 그 당시에 정말 뭐 근로 시간이다, 뭐 근로 어떤 환경 복지 문제다 이런 거가 아니고 정말 이제 이 삶이 폐허 상태에서 새로 일으켜야 되는 단계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근로 시간 38시간이다, 뭐 69시간 하면은 뭐 나라가 이게 무슨 큰 문제. 그런 거 보면은 참 정말로 서글프죠. 예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희생 위에서 지금 우리가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 기반 속에서 지금 그 40년 50년 지나면서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 후세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 후세들이 그 과일을 사실은 따먹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문턱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은 근로자들이 일을 열심히 얼만큼 정말 열심히 하느냐. 옛날에 우리는 직장이 있었어도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일거리가 또 일을 더 해도 그걸 다 보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특근을 해도 뭐 그 일을 토요일 근무를 해도 그건 보상 못 받았어요. 월급 정해진 월급 그거 이상은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막노동을 비롯해서 임금이 계산하지 않은 그런 시간도 임금을 쳐달라고 뭐 그런 것이 뭐 여러 군데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뭐 단순히 뭐 경비직이나 뭐 또 단순히 단순 노동을 하는 것도 시간이 쉬는 시간도 다 그 근무 시간에 쳐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쉬는 건 또 어쩔 수 없죠. 필요한 시간 쉬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 사람들을 근로자들을 갖다가 뭐 그렇게 뭐랄까 학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당한 근로를 하고 정당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가 넘치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선진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설치도 말고 우리나라가 무슨 뭐 어떤 자원이 풍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단지 기술이 부분적으로 반도체나 또는 그 밖에 특수한 기술들이 발전해서 기업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설치했지만 지금 그 재벌들을 또 공격하는 부류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국민들이 아까 얘기한 스위스 같은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올바르게 갖출 수 있다면은 그런 선진국에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걱정인 것은 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호시탐탐 아직도 남침을 하려고 남한을
괴멸시키려고 갖은 네. 짓을 다 하고 먼저 핵폭탄을 마련한 건 둘째로 수시로 미사일 쏘고 수시로 개발을 하고 그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국민들은 불안한 거죠. 네.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의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위기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국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제일 위험한 것이 6.25를 일으킨 북한의 어떤 문제, 이것이 극복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는 사업장이나 또 나아가서 나라의 사업장에서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나라는 국가가 아니라 대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 이 젊은이들은 전혀 그게 무관하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자기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나? 그냥 아주 염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첫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종의 국민운동이 돼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의 의식은 지금 현재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편안하냐, 얼마만큼 소득이 생기느냐, 얼마만큼 자기가 그 휴식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이죠. 또 우리가 이 요새 노조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때를 쓰는 거지, 때를 쓰는 거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한다면 전혀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개혁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노조의 힘들이.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식으로 전환을 해서 어떻게든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날이 언제 올지 나도 전혀 가늠할 수 없고. 맞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도 50대였지만은 어떤 이제 산업 현장에서 있으면서 그 선배들 모습도 봤고 후배들 모습도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관리자 위치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느끼는 게 이게 어떤 젊은 층들이 어떤 선배들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매도한다고 할까? 아니면은 경원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가치를 너무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현재에 있는 거, 기득 어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우리 선배님들이 예를 들면 애국가, 태국기, 이런 거를 들고 불렀을 때, 그걸 이상하게 아주 올드하다. 예를 들면 올드 패션이다. 그 다음에 뒤떨어졌다. 시대에. 이러한 그러한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사실 전교조 이런 교육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참 너무 그것이 안타깝고, 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해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살고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과거에 그 어려움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탁월한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었고 20년 가까운 장기 집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그러한 어떤 해안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중화학이나 건설이나 조선이라든가 이 각종 전자 이쪽 산업이라는 그 기초 추출도를 낳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업이 고도화되고 정말 글로벌 강국으로서 지금 도약하고 그럼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선배님들 참 존경스럽고 저는 항상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이 후배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고. 교육이 잘못된 거죠. 교육. 가정교육. 나라 뭐 우리가 학교 가서는 뭐 우리가 뭐 역사나 우리가 지식을 배우지만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안 시켜요. 네.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교육, 부모에게 엄하게 받아서 국가 간 방공방책을 계속 교육받아 살았지만 지금 우리 세대나 조금 50대 세대는 자식 교육을 안 시켜요. 선생님 뺨을 때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무슨 교육이 제대로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주인 의식이 있고 국가관이 있고 자기 희생하는 정신이냐고 희생을 안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판적이지.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요. 맞습니다.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굶어본 적도 없고 네. 또 추위에 떨어본 적도 없고 더위에 뭐 옷을 벗었지 뭐 그야말로 에어컨 속에서 하루를 보낼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편해보고 자기가 그냥 옛날 불안단이라고 해서 놀지 않고 땀 안 흘리고 돈으로 먹는 사람은 불안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모델인 것처럼 되어가서는 우리나라 발전이라는 게 아무렇죠.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과거에 뭐 일정 시대 때도 살아봤고, 그 다음에 전쟁도 해봤고, 또 혁명도 해봤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도 해봤고, 지금 뭐 어쩌면 어떤 평화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제가 많으면서도 국민은 전부 다 관심이 없어요. 절박한 절박한 상태에 있지만은 자기가 이건 내 성안이 아니다 이렇게 밀고 있다 보니까 나 자신도 그런 나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모든 국민이 서로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점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이제 각성을 해야죠. 뭐 계기가 오겠죠.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세대는 자꾸 핑계를 대자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나서면 또 젊은이들이 제발 나서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지경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이 아버지 씨를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다 있으면은 이것도 바로 빠른 시일에 될 건데, 지금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니까 뭐라고 딱히 단정을 할 수가 없죠. 혹시 회장님 어떤 이제 물론 이제 다 장성하시고 이제 또 사회에서 또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남매분을 두셨는데 뭐 어렸을 때 뭐 자녀들한테 어떤 가훈이라고나 할까요? 뭐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주안점을 좀 그런 부분들이 혹시 뭐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통제적으로 그런 세상에서 부모가 공부도 해라 뭐 그랬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가정교사도 없었고, 가정교사가 있었긴 하지만은 특수충에 의해서 했고, 뭐 또 어떤 교육기관도 정기적인 학교 외에는 뭐 학교에서 같이 학원이나 가정교사, 개인교사들
활동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살아왔죠. 네.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뭔가 뭐 어떤 목표를 국민들의 목표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제 어떻게 된가 국가의 어떤 발전 큰 단위를 봐서 국가의 발전을 기준을 해서 국민들이 한데 뭉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기는 힘든 세상이 아니냐. 네. 그렇게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높아지지도 않고 요새도 뭐 보면은 코로나에 해방되고 나니까 뭐 해외부터 뛰어가고 또 여러 가지 여행에 소비하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다 보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자체를 비관하고 그걸 경멸하는 그런 풍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세태를 방관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좀 답답하죠. 네. 아,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참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셔가지고 우리 또 후배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좋은 또 어떤 말씀 남겨주시고요. 글쎄 핑계 같지만 자꾸 우리 세대는 이미 이제 끝나는 세대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국가관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잘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그 영광은 언제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광이 우리 말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찾아주셔서. 5학기 2탄으로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김관영 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건설업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시멘트 업계에서 40년간 근무하시면서 최고 경영자로서 활약해 오셨고 또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또 주춧돌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회장님께 또 건강을 또 기원하면서 또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면 또 인터뷰 응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해드리니까 경쟁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사장들끼리 이제 경쟁이 있어요. 바로 뒤시 우리들은
역사의 주역 문무겸비 학군영재 국가의 동량 지신영사 은경용 우리의 표서 안방의 대한민국 우뚝 세우자 아로티시 우리들은 나라의 긍지 살신성인 호국지성 결의의 희망 뜨거운 애국정신 하나로 모아 천초의 조국영광 이리 빛내자. 그런 건 아는데 그래서 명예에서 찾아와가지고 이거 한번 내보내자. 굉장히 있어요. 아로티시 우리들은 역사의 주역 문무경비 학군영재 국가의 동량 지신영사 은경륜 우리의 표서 안방의 대한민국 우뚝 세우자 아로티시 우리들은 나라의 긍지 살신성인 호국지성 결의의 희망 뜨거운 애국정신 하나로 모아 천초의 조국영광 길이 빛내자. 아유 뭐 내가 정말 능력, 훌륭하십니다.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오대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 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정말 선진국 대회에 설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평가를 해주셔서. 네. 지금도 현업에서 이렇게 기업체도 운영하시고 또 이제 80대 영원한 청년으로서 또 현업에서 이렇게 우리 한약하고 계신 우리 회장님 뵈니까 제가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네. 또 저도 참 이렇게 롤모델로서 저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전 그런 정신도 아유, 느끼면서 전대 열심히- 과찬이시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대 과찬이시고 더 잘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 믿어보시죠.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연세대 출신에 뭐.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성씨가 내가 얼핏 들어봤. 봉화금가입니다. 봉화금가.